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용광로 속에 시청자 여러분 있는 것 같아요. 날씨가 뭐 유례없는 폭염이 지금 찾아와서 이미 이제 조금 한풀 꺾이는 기세지만 너무나 고생스럽죠. 거기다가 보느니 듣느니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빈 얘기가 요즘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참 서민들이 너무나 뜨거운 날씨에 아주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대선 전국이죠. 요즘 대선 전국이 이게 뭐 대한민국이 이게 정말 대선을 위해서 있는 나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서로 물고 물리는 좀 보기에도 좀 안 좋은 뭐 그런 모습까지 사실은 연출이 되는데, 그런 대선 전국 속에서 저희들이 오늘 대선 후보를 한 분, 예비 후보를 한 분 모셨어요. 제가 오늘 이분을 모신 것 중에서 참 특징적인 게 뭐냐면 너무 잘 웃으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서로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물고 물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데도 이렇게 그 토론 때 보면 웃으시고 하는 그런 게 참 특징적으로 보이시는 그런 오늘 대선 예비 후보를 저희들이 한 분씩 이렇게 모시는 그런 어떤 시리즈 중에서 한 분 오늘 초대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Going back to the corner where I first saw you. Gonna camp in my sleeping bag. I'm not gonna move. Got some words on cardboard. Got your picture. 자, 안녕하세요. 직접 소개 좀 시청자 여러분께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상수 대선 후보입니다. 아이고, 이 더운 날씨에 너무 고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안 후보님은 정말 잘 웃으세요. 원래 그렇게 잘 웃으시는지요? 그렇지는 않았었습니다. 저도 이제 정치도 하고 광역시장 8년을 하면서 약간 카리스마적으로도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러셨구나. 이제 국민들은 소통의 시대, 수평의 리더십, 그리고 이렇게 소탈한 걸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좀 바꾸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러셨구나. 토론 같은 데서 이렇게 보시니까는 이렇게 후보 간에 서로 이렇게 조금 신경전을 벌릴 적에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그냥 허허하고 웃으시고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분위기 메이커를 하시더라고요. 국민들은 이렇게 자꾸 비방하고 싸우는 거를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뭐 그러나 또 우리가 따질 건 따져야 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분위기를 잘 진행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노력 중입니다. 안 후보님 캠페인 동영상을 보니까 뛰는 동영상 있죠. 예. 약간 좀 코믹하기도 해서 그걸 또 혹시 보면은 요즘 하도 또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재밌게 하고 이렇게 좀 웃고 그러면 또 그게 카리스마가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조금 반대라고 할까요? 그런 의견이 있으시죠? 상수의 미니버스라는 그 인터넷 창에 있는데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40여일간 국민들한테 정말 어려운, 그러셨군요. 힘든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럴 때마다 답답해서 좀 뛰었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스토리가 돼서 아주 전국 각지에서 뛴 그런 재밌는 동영상이 됐습니다만,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모습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그 상당히 잘했구나, 제 스스로 그렇게 자평을 합니다. 이렇게 정치인들이 너무 근엄하고 너무 인상 쓰고 이러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는 소프트한 시대니까 그렇죠. 그런 그 소프트한 카리스마 같은 게 더 중요하다고 보겠죠. 자, 대선 경선 후보 합동 연설을 좀 여러 번 후보님 가지셨죠. 그걸 이렇게 쭉 보니까 안상수라는 어떤 그런 그 이름에 대한 존재감이 사실 그렇게 뭐 대선 후보로서는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는데 평이 하여튼 상당히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40일 동안 민생 투어 미니버스로 하시고, 그 다음에 선거 지금 유세 이렇게 선거운동 하시면서 서민 생활 많이 받고 또 민심도 좀 살펴보셨을 텐데 느낌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신다고요. 사실 우리가 그 산업화 민주화에 성공하고 또 정부화 시대까지 가면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위상이 자리매김된 것은 사실인데, 우리 서민들은 대단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인플레이 경제에서 익숙했던 여러 가지 체질이 지금 디플레이션으로 가면서 금단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전문가로서 진단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인플레이 경제 시대 때 부채를 많이 얻지 않았어요. 아파트를 살 때도 은행 융자 끼고, 또 조그만 사업 창업을 할 때도 은행 융자를 반드시 얻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10명 중에 9명이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그야말로 가격은 떨어지면서 거래는 안 되고, 또 장사는 안 되면서 매달 임대료도 정말 못 내는 판이야. 그 은행 이자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그 상황을 앞으로 타개를 좀 해야 되겠다 네. 하는 차원에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대안을 역시 마련을 해서 선거 공약으로도 지금 내세웠습니다만 현장은 대단히 네,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들이 앞으로 나와야 될 그런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에 조금 답이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자 그런데 안 후보님 누가 봐도 또 뭐 안 후보님 말고 다른 후보들도 사실 박근혜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박근혜 후보라는 벽이 워낙 높잖아요. 네. 워낙 높고 그 벽을 과연 넘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왜 저 기타 후보들 소위 비박 후보들은 나왔을까라는 일반의 궁금증이 사실 아직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후보는 뭐 차차기를 생각을 해서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어떤 후보는 뭐 당내 지분을 좀 확보해야 된다. 또 뭐 존재감을 좀 높여야 된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혹시 우리 안 시장님은 왜 이렇게 뭐 이미 그런 질문을 여러 번 받으셨겠지만은 예. 다시 한번 그래도 왜 이 경선에 이 어려운 경선에서 뛰어들으셨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뭐 정치인이 그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모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나온 것은 마치 선지자와 같이 정말 우리나라의 그 가계부채의 어려움이 얼마나 국가의 미래에 그런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것을 국민들한테 각성을 시키고 싶은 겁니다. 가계부채라는 것이 10명 중에 9명에다가 1,000조 원에 이르르는 것이 이렇게 계속 자산이 가치가 하락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국가에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바로 그런 사태가 이번 연말 전에 올 것이다.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더 많은 비용이 날 것이다 하는 주장을 하면서 또한 그것을 해결을 할 사람이 뭐 일단은 나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국민들한테 어느 순간에 안상수가 이 위난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죠. 뭐 되는 건 쉽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러나 가장 잘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저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지금 대한민국이 현실적으로 부딪혀 있는 가장 큰 문제를 가계부채를 일단 보시고 네. 그걸 해결하려니까는 내가 대선을 한번 나가서 예. 다른 어떤 후보들이 이를테면 뭐 기타 다른 아젠다를 얘기할 때 그 구체적인 아젠다를 갖고 한번 예. 이 위기를 돌파해 보겠다는 것이 동기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도 박근혜 후보 꺾을 수 있을까요? 선거라는 게 이제 막판 변수는 있죠. 네, 네. 뭐 지금 조금씩 저도 올라간다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격려를 합니다. 이제 대의원들께서도 지금 아마 대개 이제 선거를 많이 해본 분들이라 마지막까지 의견 표출을 잘 안 하죠. 네. 그러니까 막판에 표심이 야, 박근혜도 좋지만 또 아무개도 좋지만 결국 이 문제는 우리 안상수가 해결을 할 수밖에 없을 거야. 네. 이런 생각이 들면 될 수 있죠. 근데 제가 박근혜 후보 말고 비박근혜 후보들을 몇 분 이렇게 만나보니까 다 그렇게 자신감이 있으시더라고요. 난 그게 무슨 근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선거라는 게 그래도 출사표를 던진 사람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거꾸로 보면 말이죠. 예. 박근혜 후보가 사실은 뭐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문제가 많다라는 쪽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박근혜 쪽에서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얘기를 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제 그것을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제 소통 문제 같은 거예요. 우리 안 후보님이 보시기에 정말 박근혜 후보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 인적 구성이라고 할까요? 지금 뭐 일부에서는 박근혜 후보하고 소통이 주변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채널이 안 열려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솔직히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소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렇군요. 있다라는 판단을 저는 했습니다. 다만 인적 구성에 있어서 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저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판단을 할 때.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박근혜 후보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선거 과정은 물론이지만 혹시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하면 우리 지금 참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많이 받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 거를 되풀이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서 그거는 굉장히 우리 박근혜 후보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권력 주변의 인사 문제는 정말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해결이 안 돼 온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아직 뭐 권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미 벌써 상당한 부분에 뭐라 그럴까 실질적인 그 힘을 많이 발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하여튼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시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저는 사실 뭐 인천광역시장을 처음 했을 때 인사권이 정말 100% 우리한테 다 있죠. 그런데 정무부 시장 혹은 경제자유구역 청장 또 도시개발공사 사장 혹은 이 관광공사 사장 아주 중요한 고위직인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했습니다. 당장 지금 불거져 있는 현안이 지금 공천 헌금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뭐 일파만파 정말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안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박근혜 후보 책임의 한계 어디까지 보세요? 사실 몇 차례 서로 이거 문제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또 박근혜 후보의 변도 좀 들어보고 그랬습니다. 자유롭진 않죠. 그러나 개인 비리로 공천이 무슨 당에서나 혹은 어떤 집단에서 그야말로 뭐 대선 자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네. 이런 것이 되면은 뭐 그건 큰 문제죠. 네. 또 책임도 크게 져야 되고 그러는데 사실상 사람을 끝에 있는 사람까지 관련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현아무개가 측근 중에 측근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아마 우리 박 후보도 어느 자리에서 그러더라고 멘붕 상태다. 믿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멘붕 상태다. 사실 본인이 생각해도 정말 발등에 정말 찍고 싶을 거예요. 만약에 그 사실로 드러난다면.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해서 뭐 했다면은 책임이 굉장히 무겁지만 개인의 거라면 도의적으로는 책임이 있지만 그걸로 너무 한계를 그냥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기에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참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비박 후보들보다는 우리 안 시장님이 조금 그 유두리를 좀 두는 건가 어떻죠?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사실 저도 뭐 앞으로 계속 이런 사태가 되면 후보직도 사퇴해야 된다라고까지 주장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그 인과관계나 이런 상황들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결론을 맺을 때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심지어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도 사실 있었는데 아무튼 그 사태를 좀 주시를 해봐야 되겠죠. 혹시 말이죠, 안 후보님 비박 연대 예를 들어서 경선 중간에 누구를 지지하고 안 후보님 스스로는 중도 사퇴를 한다든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번 좀 말씀해 주신다면. 뭐 저는 그거는 뭐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까? 네. 우리 비박 연대라고 해서 뭐 세 분을 그렇게 지칭을 한 것 같은데 다 훌륭한 분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정치권에서 이렇게 소위 선거 기간 중에 합종 연행하고 이러는 거는 국민들한테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야당 같은 경우에 후보를 뽑고 또 뭐 어떤 당과 연대하고 또 어떤 개인과 뭐 연대한다 이런 게 다 시나리오로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우리가 과거에 그런 예도 한두 번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정치인 위주의 사고방식이지 국민은 그 후보를 선택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후보가 어떤 정견을 가지고 있고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 건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뭐 권력을 야합해서 어떻게 받아가지고 한다는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국민의 판단을 마지막까지 흘려놓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검증 기간이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도 보면은 뭐 11월이나 12월달 다 돼가지고 연대하고 그러면 이게 뭐 좀 이렇게 또 선거라는 게 일부에서는 그냥 감성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간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자, 어쨌든 안 후보님은 끝까지 간다. 저는 절대로 끝까지 가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장소가 사실은 그 안 후보님의 지금 그 경선 캠프죠, 그렇죠? 마포에 있는 캠프인데 여기가 이 건물이 옛날에 DJ하고 YS가 이쪽에서 선거운동했다 그래요? 네, 바로 옆에서.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 마포에다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아, 이게 터가 좋은가 보죠. 그래서 DJ하고 YS 정기를 좀 얻어가지고 그러셨군요. 대통령이 한번 돼보자 이랬어요. 여기다. 그러셨군요. 지금 여기가 그 선거 캠프 경선 캠프 사무실인데
여기 지금 시청자 여러분 보시겠지만 이렇게 쭉 구호를 빚 걱정 없는 우리 가족 예. 그렇게 썼어요. 예. 그렇죠? 또 변방의 희망이 변방에 희망이 있는 나라. 그게 캠페인 구호로 이렇게 쓰셨죠. 예. 그 얘기 한번 빈 얘기 조금 이따 좀 해보기로 하고요. 일단 예. 여기가 이 캠프 지금 돈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에어컨을 안 올려주고 굉장히 덥네요. 그렇죠? 예, 우리가 그렇습니다. 웃옷을 벗고 한번 얘기를 그럴까요?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시죠? 예. 네, 옷을 벗고. 네. 자, 제가 사무실이 더운 게 에어컨이 없어서 이게 후보님 돈이 좀 모자라서 없냐는 농담으로 했지만 진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경선하면서 돈도 많이 들으셨죠. 뭐 우선 이렇게 더운데 고생하시켜서 우리 홍 선생님 대단히 죄송하고 네. 많이 들지는 않고요. 아, 그러셨어요? 예, 이렇게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많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네. 너무 돈은 조직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몇 명 없잖아요. 네. 기본인은 뭐 우리 가족들 그냥 아유, 후배들 돈 안 쓰는 경선해야죠. 예. 지금 그러잖아도 가게는 부채 때문에 난리인데. 그렇습니다. 돈 얘기 나온 김에 가계 부채 얘기 한번 바로 들어가죠. 아까 이제 뭐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일단 들고 나온 공약이 어떤 분들보다도 구체적이고 프랙티컬 실용적인 공약을 들고 나오셨어요. 뭐 꿈꾸는 무슨 뭐 미래에 대한 그런 조금 뜬구름 잡는 얘기 안 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또 실질적일 수 있는데 대선 공약으로 첫 번째로 들고 나올 만큼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다고 보는 당연히 그런 견해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가계부채 문제 이거 어떻게 전체적으로 하여튼 보십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인지가 네. 자각 증상이 없는 게 97년에는 기업이 부도가 되다 보니까 사회 문제가 되고 언론도 막 나고 그리고 실제로 그냥 워낙에 외환 자체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랬죠. 바로 대책이 나오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게 개인이다 보니까 우리 10명 중에 9명이라 하더라도 이게 현상이 바로 사회에다가 임팩트 있게 파급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통찰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개인의 문제가 모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당연히 자 앞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시간이 돼서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는 안 되고 이러다 보면 깡통 아파트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이미 지금 뭐 상당히 그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은행은 부실 자산만 안게 되는데 차라리 기업은 부가가치가 창출되지만 아파트는 은행에서 담보로 가지고 있어 봐야 관리비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또 가게 일반 그 중소상인들 700만 중소상인들이 지금 상당한 그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런데 매상은 안 오른단 말이죠. 그것도 왜 그러냐면 베이비붐 세대가 갑자기 사회에 나와서 아직도 자식들하고 살아야 될 날이 많기 때문에 네. 뭔가 창업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창업하는 사람 공급이 많아지고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건 살 사람. 그 창사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한꺼번에 쫙 어려움이 취해지게 된 겁니다. 누구 어디 하나 이거를 구해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앞으로 결국은 다 이게 가게는 파탄이 되다 보면은 가게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지만 은행이 추심이 안 되니까. 당연하죠. 소위, 그리고 그것이 바로 또 국가의 문제로 가기 때문에 경제 위기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미리 예단해서 예측을 해서 선제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극복이 가능한데 네. 지금 이렇게 그냥 조금 미온적으로 조금씩만 은행 이자도 조금 낮추고 무슨 만기도 뭐 1년 단위로 하면서 또 그걸 신용으로 돌려주고 네. 이런 식으로 가지고는 우선 위기를 넘길 수가 없어요. 네. 차후에 무슨 뭐 교육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지니 이런 미래에 대한 대책도 저는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것이 해결이 안 돼서 다시 제2의 IMF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뭐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해결이 압도적으로 이 문제가 제일 압도적입니다. 제일 큰 문제다. 이것이 해결이 돼야지 다른 정책이 다 작동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안 시장님 빚 있으세요? 있죠. 저도 많아요. 예. 이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참 큰일 큰일 났어요. 났어요. 네. 해결책 주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긴급 조치로 저는 이제 만기를 우선 5년을 연장을 무조건 하자. 네. 그 안에 갚을 사람이 있으면 더 좋고. 그다음에 그 이자를 대폭 내리자. 네. 대폭 내려서 우선 본인들이 어떤 미래에 대한 가계 주체가 어떤 결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계산을 하고 무슨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에 대한 구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이 중소상인들이 이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 미만 카드 수수료는 없애버리자. 이것도 뭐 몇십만 원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매출면 되는. 그렇게 하고 지금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보금자리 주택입니다. 이게 아파트 참 의도는 좋은데 그게 시장을 왜곡시키죠, 실제로. 그럼요. 시장을 왜곡시키죠. 의도가 이제 서민들을 위한 주택이라고는 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잘 가지도 않는 것 같고, 이게 소위 우리 부동산의 거품을 없애는 그 소위 연착륙을 방해하는 그런 아주 나쁜 정책이 되버렸어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안 시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미시적 부분들, 뭐 카드 수수료 문제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정말 이 부동산이 우리나라 가계 재산의 대부분이 사실은 뭐 80%인가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 거니까 이게 과거처럼 부동산이 폭등하고 이런 뭐 투기적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되겠지만 소프트 랜딩을 하기 위한 당장 막혀 있는 숨통은 틔워주는 조치는 최소한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정말 왜 그게 안 되니까 경제 전체가 너무 돌지를 않는 거고. 제가 그렇죠? 그 이명박 대통령께 간접적으로 뭐 전달이 됐는지 모르지만 건의를 했습니다. 네. 가장 큰 문제가 보금자리다. 그래서 이거를 중단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조금 매기가 살아납니다. 조금 매기가 살아나서 뭔가 거래가 되면서 떨어져야지, 거래 없이 떨어지면 이건 모두의 재앙이라는 거죠. 자산 가치가 바로 떨어져 버리고. 가격보다 가장 중요한 거래 같아요. 일단 뭐가 뭐 움직여 줘야 뭐가 숨통이 혈맥이 뚫려야 되는데 혈맥 자체가 막혀버리니까. 그리고 그거는 이제 당장 중지할 수 있잖아요. 뭘 허재는 건 어렵지만 중지하는 건 쉽잖아요. 지금도 내가 혹시 청와대나 혹은 대통령께서 들으시면 이걸 바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제 주장을 한 것이 100조 원의 도래경제기금을 만들어서 긴급 조치를 취하자. 뭐 이런 주장을 했고, 뭐 당연히 그 이후에는 일자리 만들고 내수 경제를 확대해서 장사가 잘 되게 하는. 그 기금 조성이라는 건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주장을 했느냐, 정부와 기업과 은행이 5년 동안에 20조씩 100조를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근거는 우리가 97년 IMF 때 국민들은 정말 아이들 돌반지, 노인들 그 결혼 반지 다 갖다 국가에 바치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국가에서는 168조 원의 공적 자금, 벌써 15년 전인데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기업과 은행을 살렸습니다. 지금 그것이 반대라는 거죠. 자, 우리가 기업, 정부, 가게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 셋 중에서 기업을 살렸으니까 이제는 이 3요소 중에서 가게를 살려야 됩니다. 가게가 살리지 않으면 소비 수요가 없으면 기업도 망하는 거예요. 기업 망하면 정부도 세금 받을 수 없으니까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게를 긴급 군안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기업과 금융이 기금을 만드는데 동참해야 되고, 정부에서도 공적 자금적 성격을 투입을 해서 그 선량한 우리 중산층들, 그렇지만 미래 예측을 국가에서도 잘못 치고 주변에서 이렇게 잘못돼서 열심히 살지만 안 되는 사람들을 구제해 나가자. 근데 그 기업이나 은행권한테 돈 내라 그러면 또 그게 준조세 논란 같은 거 있지 않을까요? 특단의 조치니까 뭐 논란이 있어도 합의를 해야죠. 근데 사실은 가게를 살려야 기업 스스로도 사는 거죠. 아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네. 그게 선순환을 물려 있는 구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에 이제 정교하게 짜야 되지만 그건 개념적으로는 충분히 난 설득이 가능하고, 이 시대에서 그것이 유일하다면 유일할 수 있습니다. 가게 스스로가 해결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나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어떤 제도적인 뭐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하여튼 그것이 뭐 지금 후보님 말씀대로 두레경제기금을 조성을 하든 뭘 하든 정부나 기업이 나서서 이 가계 문제를 아무튼 해결하는데 힘을 합해야지. 가게 스스로 이걸 뭐 지금 해결하기에는 당장 부동산부터 묶여있으니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가계부채 문제만 너무 부각시키다 보니까 사실 안 후보님의 다른 정책적 비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몇 가지만. 제가 두 가지만 더 추가해 주시죠. 제가 이제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앞서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2005년도에 김정일 위원장이 보낸 비행기를 타고 평양에 한 2번이나 갔다 온 사람입니다. 제가 반기문 그 당시에 외교통상부 장관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어요. 그 당시가 이제 그 참여정부 2년 차로 남북이 교착 상태였는데 대화의 물꼬를 터자해서 양쪽의 조건을 조율해 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9.19 선언으로 결말되었죠. 저는 남북 관계를 이제 안보와 경제를 좀 분리해서 하고 지자체와 그 기업을 좀 많이 활용해서
일단 교류를 좀 활성화하고, 물론 안보 문제, 특히 연평도라든지 혹은 천안함 문제는 정리를 하고 가되 이렇게 해야지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안 후보님도 남북 문제에 대해서 실용적 예. 노선으로 예.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예, 경색보다 지금 경색돼 있는 걸 좀 풀고 예. 또 실질적으로 안보하고 경제학을 분류해서 본다라는 그래서, 조금 그런 시각이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특히 경제적 접근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려운 경제가 네. 하고 어느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역시 남북 관계가 잘 되면 뭐 컨트리 리스크도 줄고, 저는 또 이 특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길게 보면 우리가 남북 혹은 800만 재외 동포가 함께 네. 하는 8천만 명이 어떤 경제 클러스터가 되면 네. 앞으로 4만 불 소득도 가능하다 해서 통일경제 4080 그러시군요. 이런 정책도 지금 발표해놓고. 저는 그 이번에 대선 후보 나온 분들한테 참 유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임태희 후보는 좀 그 부분을 언급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왜 교육 문제들을 그렇게 후보들이 잘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뭐 경제하고 그냥 정치지 사실 교육이라는 게 정말 학부모들에서는 예. 이 경제가 파탄나는 원인 중에서 애들 교육비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육 문제에 대해서 조금 그 안 후보님도 앞으로도 남은 기간이 뭐 얼마 지금 이제 뭐 경선까지 얼마 안 남았지만은 한번 더 좀 그 부분을 부각시켜 주시죠. 저는 아주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이제 취직해서 잘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입체적인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미국이나 일본 이런 선진국도 보면은 20대 취업률이 70~80%예요. 우리는 다 대학에 가 있다 이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히 사교육 문제가 해결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그것이 또 어떤 문제까지 가야 되느냐? 결국 사회적으로 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전반적인 문화로 돼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해서 수용을 분위기가 돼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 교육 문제라는 거는 사실은 개혁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개혁의 정도라 그럴까? 그게 사실 경제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렵고 안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아마 그건 정말 힘든 개혁 과정이 아마 경제 제도 몇 개 고치는 것보다 그거는 문화 자체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쟁하는 문화라든가 이런 거 다 바꿔야 되는데 어느 역대 정권도 학부모들의 교육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던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손을 대야 될 부분인데 너무 지금 경제하고 정치 쪽으로만 몰입하다 보니까는 교육 문제가 조금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감이 있어도 조금 혹시 집권하시면 꼭 그 부분. 네. 네. 저는 아주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에 좀 여쭙는 게 아무래도 이제 안 후보님 좀 불편하실 건데 그래도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죠. 뭐 짐작하시겠지만 인천시 문제예요. 어떻게 된 게 부채 얘기만 나오면 인천시가 무슨 아주 그게 그 대표적인 그 지자체 그 무슨 표본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전 시장이 안 시장님이었어요. 안 후보님이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 어떻게 얘기를 좀 하셔야죠. 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아니면은 뭐 책임이 있으시면은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떻습니까? 아니 우선 인천의 소위 재정 파탄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사실과 다릅니다. 뭐 정치적 공세인 거짓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인천만이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네. 전국적으로 같이 어려움이 있지만 인천은 오히려 양호하다는 뜻으로 제가 이런 도표를 좀 마련했습니다. 인천과 대구와 부산이 사실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유사한 상황에 지금 2009년도 것을 한번 보시고요. 재정 자립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재정 건전도 후보 일치하는 건데, 자 우리 인천광역시가 그 당시 74%였고 대구나 부산이 대개 이제 50%대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인천이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것이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2위입니다. 2위. 그러니까 우리 인천이 문제가 된다면 서울 이외에는 다 문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특히 기초단체는 더 말할 것도 없죠.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는 어떠냐? 이것이 이제 주요 도시 토지 자산액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시도의 세금 중에서 50% 이상의 지방세가 토지를 이런 자산을 근거로 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인천광역시가 194조입니다. 2009년에. 네. 자 부산이 얼마냐? 145조죠. 어디가 더 커요? 인천이 더 크죠?
그러니까 세금이 앞으로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숫자로 명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좀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인천광역시가 2002년 제가 인천광역시장일 때 처음 됐을 때 78조였었어요. 그런데 부산은 109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부산이 인천이 한 1.4배쯤 됐어요. 그런데 그 7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임기 7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인천이 부산의 1.4배가 됐어요. 네, 네. 이렇게 역전시켜 놓고 그야말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이 통계를 보면 그런데 아마 이 통계 말고 그런 인천시의 빚 문제를 안 시장님한테 책임을 묻는 측에서 보면은 또 다른 어떤 통계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도 이렇습니다. 우선 인천의 예산이 8조입니다. 8조인데 예산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편성을 하느냐의 문제죠. 네. 8조씩이나 매년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수입이 없어져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8조라는 예산도 결국은 제가 인천시장을 하면서 많이 늘려놓은 거죠. 아까 좀 토지 자산 증가액을 보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자, 예산이라는 게 첫째 이제 고정비가 있죠. 두 번째 계속 사업비, 세 번째 임의 사업비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규모 있게 쓰느냐의 문제인데 자기 쓸 것들은 다 써놓고 모자란다 그러고 무슨 언론 플레이하고 자 20억을 월급을 못 줬다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20억이라는 월급은 고정비입니다. 네. 제일 먼저 줘야 되는 거예요. 8조 예산 중에서 1년에 아마 임금이 3천억 정도 됐을 겁니다. 저는 기억이 분명치는 않지만 그러면은 얼마든지 다 이거를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자기들 행정착오로 이거를 못 주고 나서 인천이 재정 파탄이 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알려지게 한다는 거는 굉장한 직무유기이고 큰일 날 일이죠. 그럼 이렇게 사실이 많이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 안 후보님은 화가 나신다면 누구를 좀 지적하고 싶으세요? 나는 참 현 시장이 좀 더 신중하게 예산 운영을 하고 물론 과거에 제가 좀 공격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격적으로 많이 하셨죠. 저쪽 그렇죠. 인천경제자유구역하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그런 마스터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렇게 자산 가치가 150조 가량 된 거예요.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다 마켓에서도 인정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자산 가치가 높아졌다 그러면은 그것을 잘 활용해서 미래로 나갈 생각을 해야지 자꾸 인천이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니까 투자자가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안 후보님 제가 오늘 안 후보님 만난다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영종도 청라 이런 데다가 아파트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꼭 좀 물어보라 그런 게. 예. 그 사람들 정말 답답하죠. 예. 특히 영종도 뭐 청라 이런 데는 다른 지역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지금 예. 얼마나 많은 예. 청사진 그냥 예. 그 낙관적인 그 사람들 다 그거 믿고 투자를 한 건데 예. 도대체 이 사람들이 볼 적에 전 시장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걸 좀 물어봐 달라고 제가 대신 이 질문을 좀 정말 그분들한테는 너무나도 송구스럽습니다. 네. 다만 제가 시장으로 삼선이 됐었으면은 큰 문제 없이 잘 될 수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2008년도에 전국이 미분양 가구 15만 가구 있을 때도 인천은 별로 그게 없었지 않습니까? 인천은 국제공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래에 대한 그 새로운 청사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물론 잘 될 것이고 혹시 안 된다 하더라도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 중국인 투자자들한테 영종도에 그 투자를 하면 영주권을 주는 것을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되고요. 또 현 시장은 제가 지난번에 세웠던 그런 각종 계획을 반드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151층 그 인천 타워를 비롯해서 그 여러 외국인 투자자들과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지금 물론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힘들긴 하겠는데 반드시 과거 했던 계획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인천 국제공항이 없으면 인천의 미래를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세계 최고의 공항을 놔두고 앞으로 2천만 관광 시대에 얼마든지 거기에 그 자산 가치를 높이고 그 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힘드셔도 참으시면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인천에 지금 입주를 예정하신 분이나 입주할 사람들의 속이 정말 까맣게 타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있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당장 힘들어도 미래는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책임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주 뭐 길게 보면 2년이고. 아, 2년이요? 예, 2년 정도에도 잘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안 시장님의 말, 전 시장이시니까 우리 안 의원님의 말을 한번 믿어 보도록 하죠. 우리 안 시장님 어떤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는 안철수 후보를 구름 위의 신선이라고 표현하셨고 본인은 갯벌 위의 잡놈이라고 갯벌 위의 잡놈 이렇게 표현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많이 웃었어요.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예. 그냥 뭐 재미있게 정말 비교해 본 건데요. 네. 안철수 교수는 뭐 여러 가지로 참 성취도 높고 또 젊은이들한테 큰 희망을 준 훌륭한 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1%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1대 99 사회에서 그런 점 때문에 제가 한번 그렇게 표현해봤고 저는 이제 충청도 서산 갯마을에서 태어나서 또 마침 갯벌 인천 송도 갯벌을 매립해가지고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과정에서 뭐 안 해본 짓이 없고 인생도 그렇고 어떤 정치나 행정의 여정도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김두관 지사가 스토리가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김두관 지금 후보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안 후보님의 이게 라이프 스토리를 쭉 보니까는 그야말로 스토리가 있으시더라고요. 아주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가실 때, 고등학교 올라가실 때 재수를 하셔서 명문 고등학교, 명문 대학을 가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 번 인생에 실패가 있었고 또 여러 번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또 남들보다 굉장히 앞서갔던 부분이 있고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었어요. 학창 시절을 경기고등학교 나오셨고요. 그렇죠? 예. 서울대 경영학과 나오셨고 고생은 하셔서 그러면 이게 좀 표현도 그렇지만 갯벌이에 잡놈은 아니네요. 그리고 안 시장님도 많이 이게 일테면 기득권층으로 이제 되셨죠, 분명히. 제가 또 저 개인만이 아니라 제 가족들 칠남매를 어렸을 때 이제 소년 가장처럼 해가지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실패를 많이 해서 정말 인생의 나락에 떨어질 뻔한 일도 있고 또 저희 모친도 오랜 동안 와병 중에 계시다 돌아가시고 저희 처도 한 11년이나 병상에 의식 없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참 하늘나라로 가고 이런 아주 어려운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보통 그냥 고생 좀 했다 하는 거하고는 달리 11년을 그러면은 변호사님. 예, 11년을. 아이고 그 뒷바라지를 하시면 얼마나 아니 어떤 지병이 있으셨어요? 지병 이제 무의식 환자죠. 뇌출혈이 돼서. 그러셨군요. 네, 수술한 결과 의식 없이 지낸 기간이 한 5, 6년이고 나머지 5, 6년도 그냥 조금 이렇게 의사소통을. 그러면 시장을 하셨을 적에 그렇습니다. 시장을 하기 전에 쓰러졌죠. 그러시구나. 직장 생활은 이렇게 보니까는 무역 회사에서 시작을 하셔가지고 금융에서 무슨 채권 많이 하셨고 채권은 아주 굉장히 전문가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경제 TV가 또 그런 쪽으로 다 조사를 보면 나오는데 그때 굉장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그랬었어요. 정보통신회사 데이컴과 정보통신 하셨고 또 금융 쪽으로 오셔가지고 선물도 하셨고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로서는 이렇게 선단을 가고 있는 그런 요즘 말하면 그것이 어떤 벤처 같은 개념의 새로운 분야 같은 거에 대한 개척을 하셨더라고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중에서 완숙된 그런 직종보다는 조금 앞서가는 그런 직종에 가서 거기서 성취를 하고 계속 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월급쟁이이긴 했습니다만 전문 경영으로 사장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미래 예측을 해가면서 거기서 성취를 해서 회사에 이익을 남겨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빨리 소위 성공을 했죠. 아니 그냥 비즈니스맨으로서 이렇게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왜 정치 험난한 정치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월급쟁이 사장이면 사실 거의 이제 갈 길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95년도 말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경제인도 정치권에 수혈을 해야 된다. 그 당시로 봐서는 파격적인 거죠. MB나 이런 분들이 다 그때 이제 그런 차원에서 경영인, 경제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스카웃돼서 이제 갔는데 제가 원래 어려서부터 정치의 뜻은 있었습니다. 아, 그러죠. 어렸을 때 사실 별명은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갔습니다만 아이고 제가 선거 8번 치르면서 4번 떨어지고 또 4번 당선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참 쉽지 않은 정치 역정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8번 도전해서 4승 4패. 그럼 이 지분이 9번째 도전인가요? 그렇습니다. 9번째 도전 될까요?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네. 또 정치가 당락도 대단히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느냐 또 국민들 마음속에 어떤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느냐도 역시 중요합니다. 네. 이건 아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제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국민들한테 모든 저의 가진 역량을 이렇게 보답해 드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 안 후보님이 상대편 우리 적진 민주통합당 쪽을 볼 적에 누가 야당 대통령 후보로서 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야당으로 해서 후보로 이렇게 연대해서 나온다 그러면은 좀 우리 측 후보 상당히 이렇게 좀 경쟁 구도가 되겠지만 다른 분들은 뭐 이렇게 우리한테 좀 질 것 같아요. 아, 그럼 안철수 후보가 나오면은 경쟁으로서 승부가 되겠지만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좀 약할 것 결국 같아요. 보수 쪽이 다시 집권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문재인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분이고 네, 네. 의리도 있고 흠이 없는 분이긴 한데 사실 뭐 대통령이라는 게 그 하수도 처리하는 거거든요. 네. 또 많은 다양한 세력들을 품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아직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좀 더 네.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우리 정치가 말이죠, 안 후보님. 정말 왜 이렇게 갈등이 심할까요? 안 후보님이 집권하신다면 그런 사실 사회 통합이라는 막연한 얘기지만은 그것이 막연해도 우리 사회에 해결해야 될 아주 현실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싸움하고 정치권이 이러는 풍토를 개선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회 통합 방안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혹시 말씀해 주신다면. 역시 첫째는 인사입니다, 인사. 그리고 경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그 지역적인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자기 반대편이라 하더라도 허용을 해서 인사에도 배려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이득이 생겨지면 이거 떡을 나누는 그런 노하우가 있어요.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갖는다. 이게 안 돼. 대통령의 폐해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할 수 없이 대통령을 우리가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는 대통령이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떡을 나눠 가져야 돼요. 자, 우리 안 후보님을 뭐 어떻게 할까요? 규정할 수 있는 두 가지 명암이 있는데 하나는 사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파트를 이화에다 기증을 하셔가지고 참 그게 이렇게 기부 문화가 좀 활성화돼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한 우리나라의 귀감이 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 조금 개인적 문제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도 있었어요. 굴비상자 때문에 굴비상자에 돈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그게 법원은 기소까지 됐었고 업무 추진비 때문에 뭐 인천시에도 피소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좋은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제처하고는 결혼해서 최초 아파트를 장만을 정말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그런 일이었는데 우리 처가 거기서 오래 살지도 못하고 뭐 병상에 있다가 하고 그래서 너무나 제가 안타까워서 그걸 팔아가지고 제가 돈을 쓴다는 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처 모교에다가 기증을 했더니 마침 그 이름까지 제처 이름에다가 국제 장학금이다 이렇게 해서 너무나 제가 고맙고 앞으로도 제가 학생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후세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이제 굴비 사건이라는 것은 이제 돈을 누가 시장 때 그렇죠. 인천광역 시장 때 그 굴비 상자에 현금을 넣어가지고 갖다 놓은 것을 제가 사실 신고를 한 건데. 아 그러셨군요. 그게 어떻게 잘못 오해를 사서 무슨 뭐가 다른 뭐가 있나 해서 조사를. 스스로 신고를 하신 거예요? 제가 스스로 신고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법원에 기소가 됐을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1심서부터 무죄가 되고 그랬군요. 대법원까지 무죄인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심지어는 뭐 저한테 그 잘못된 사례다, 인권 침해 사례다, 그런 어떤 공문을 받은 바도 있고 또 감사원 문제는 그게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 쓴 건데 기소할 가치가 없다 해서 무혐의 취지로 법원에서는 다 개인적으로 쓴 돈이 아니에요. 결론이 나왔습니까? 아니 그럼요. 결론이 나고 그건 기소도 안 됐고 이게 뭐냐면 그게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시 정부 전체에서 네. 같이 꼭 필요할 때 쓰는 그런 계정이 있습니다. 네. 자, 시간이 이제 많이 가가지고 마무리를 좀 짓죠. 안 후보님, 어쨌든 대선 예비 후보로 나오셨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 지금 이 시점에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리더십을 좀 정의를 해주신다면 어떤 리더십일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네, 네. 말뿐이 아니라 사실상 그래야 되는데 그거보다 지금 우선해야 될 것은 역시 이 가계부채를 비롯한 개인의 가계 운영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는 그런 통찰력과 결단력과 그것에 관한 통합의 정말 리더십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차피 대선 후보로 나온 대선 예비 후보로 나온 안 시장님이기 때문에 왜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뭐 비슷한 앞서 나온 얘기도 될 수 있겠지만은 왜 내가 아니면 안 돼. 왜 내가 해야 되나. 그런 걸 다시 한번 우리 유권자를 향해서 마무리 좀 지어주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거는 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결정해 나가는 지도자를 뽑는 겁니다. 이걸 어떤 단순한 인기라든지 어떤 특별한 인연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가계를 위기에서 구출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예측도 했고 앞으로의 대책도 가장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저를 선택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나중에라도 혹시 제 말이 맞아서 저는 대통령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아주 구렁텅이에 빠진다면 그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저도 충분히 능력이 있고 서민들에 대해서는 어려움도 같이 했고 또 경영인으로서 경제인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광역단체장으로서 많은 경륜을 쌓았습니다.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좀 좋게 좋은 점을 잘 하시고 미래에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을 가지시고 잘 저를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네. 자, 안 후보님이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경선이 이제 막바지로 왔지요. 하여튼 좋은 결과를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하고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사실 되시든 안 되시든 가계부채라는 아젠다 자체는 정말 그거는 대선과 관계없이 뭐 국민들이 너무나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그 가장 중요한 현안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대선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안 후보님이 뭐 대통령도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니까요. 그렇죠.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끝까지 경선 완주 잘 하셔가지고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